30년 동안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며 홀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한 후 딸 집에 얹혀 살게 됐죠.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딸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저분은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사는 분이에요. 엄마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순아 씨는 30년간 숨겨온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50억 원대 부동산 등기증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살겠다고요. 지금부터 순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생긴 습관이었죠. 이제 더 이상 갈 세탁소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눈을 뜨면 천장이 낯설었어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딸 미경이네 아파트, 작은 방 하나가 제 공간이었습니다. 옷장 하나와 옛날 세탁소 영수증이 든 박스들이 전부였죠. 세탁소 간판을 내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30년을 매일 서 있던 그 자리였어요. 다림질하고 염색약에 손 까맣게 물들이고 밤새워 작업하던 곳이었죠. 남편이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낸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간판을 떼어내는 걸 멀거니 바라봤어요. 일은 끝났는데 저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쉬면서 지내라고요. 손주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이 딱히 없었거든요.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쌌어요. 손녀 소희의 등교 준비도 제 몫이었죠. 8살짜리 아이가 먹기 좋게 밥을 작게 뭉쳐주고 김을 잘라줬습니다. 미경이는 아침마다 급하게 나갔어요. 오늘 현장 미팅이 있다며 화장하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소희는 학원 끝나면 봐줘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사위 재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관으로 가더니 말했어요. 장모님, 택배 좀 받아주시고요. 저녁은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드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부탁이라기보다 업무 지시 같았습니다. 저는 매번 알겠다고 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재활용을 분리수거했어요. 소희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고 저녁을 차리고 또 치웠습니다. 잠들기 전엔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허전했습니다. 딸은 엄마 덕에 산다고 말했지만 진짜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기엔 할머니와 소희 둘만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소희가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할머니랑 더 많이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요. 정말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며칠 후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세서요. 관리비랑 소위 미술학원비만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번 달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들었던 말이었죠. 그 전달에도 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통장 앱을 확인했습니다. 세탁소 정리하면서 모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달만이지. 돈을 건네줬어요. 미경이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사위 재우도 장모님 덕분에 산다며 웃었죠.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만이라더니 언제까지일까요? 제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느 날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나갈 때가 있다고요. 새 사무실 전세 계약하는데 엄마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왜요?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엄마 명의로 해둔 소형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 조건을 변경해야 해서요. 아, 그 집이요. 미경이가 사업 시작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뒀던 겁니다. 실제로 돈 내는 건 미경이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은 어머님께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미경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저분은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사는 분이에요. 명의만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온 거고요. 실제로 돈 내는 건 저고 결정은 제가 다 해요. 귀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사는 분이라고요? 제 손에 힘이 빠졌어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재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류상만 어머니시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관리합니다. 직원이 애매하게 웃으며 아,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었죠. 명예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도장이나 찍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 역할이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같이 사는 분이라니요. 저는 미경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나요? 집에 도착하니 미경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잘 됐어요. 고마워요. 재우도 웃으면서 말했죠. 진짜 우리 키다리 아저씨, 아니 키다리 어머니시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나 없었으면 내가 어디서 계약을 해? 내 이름으로 된 건데. 왜 내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하지만 참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세탁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다림질하던 날들이요. 밤을 새워 손님 옷 염색하던 날들이요. 손이 까맣게 물들고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했던 시간들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대고 대학 등록금 냈습니다. 미경이 결혼할 때도 제가 예식장 비용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화가 났어요. 분노와 허탈함이 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언제부터 서류상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장롱 위에 있는 작은 철제 금고를 내려놨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부동산 등기 서류였죠. 소형 상가, 반지층 건물, 오피스텔 등기증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증권사 계좌 내역도 있었고 채권 증서도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하면 시세로 150억 원쯤 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세탁소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세탁소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있었고 건설회사 직원도 있었어요. 은행원들도 자주 왔죠. 옷 맡기러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재개발 들어온다더라. 어느 공장 부지 근처가 개발된다더라. 이런 소문들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투자했어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점점 불려갔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 도훈이도 몰랐고 딸 미경이도 몰랐어요. 괜히 기대만 키울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번 돈은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가난한 척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자가 아니라고 믿게 둔 거예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친구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던 친구였어요. 입은 거칠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말자야, 나 어제 부동산 갔다 왔어. 말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그냥 같이 사는 분이라고 했다고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같이 사는 분? 도장 찍어주는 분? 미쳤네 진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애 키웠는데.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된 거 나답게 쓰고 싶어. 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 하나 알아. 부동산이랑 상속 잘하는 애인데 사람은 좀 차갑지만 일은 제대로 해. 소개해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로는 안 보이지만요. 네, 소개해줘.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 싶어. 통화를 끊고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했어요. 오래된 등기증들이 바스락거렸죠. 이제 이 서류들을 제대로 쓸 때가 됐습니다. 도장 찍는 사람에서 진짜 주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말자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희현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죠.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금고에서 가져온 등기증들이었습니다. 이현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장 여사님, 이 정도면 웬만한 자산가이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네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이제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이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딸이랑 사위가 살고 있는 아파트요. 딸 사무실이 들어간 건물이요. 그 외에 임대 수익 나는 부동산들이요. 전부 제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이현 변호사가 메모하더니 물었습니다. 상속은요? 따님한테 남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한테는 안 줄 겁니다. 손녀 소희한테만 제한적으로 남길 거예요. 교육비 정도만요. 이현 변호사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족인데요. 그래도 따님이시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같이 사는 분이래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래요. 이현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의뢰인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랜을 설명했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으로 옮기고 무상 거주계약을 재정비하고 유언장과 신탁을 설계하겠다고요. 저는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제 제대로 제 인생을 찾을 시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현 변호사와 조용히 서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소희를 돌보고 빨래를 했죠.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달라졌어요. 미경이가 힘들다고 하면 예전엔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서 죽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하며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겉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 집이 원래 누구 거였는지 곧 알게 되겠지. 재우가 카드빚 얘기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이번 달 정말 어렵네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엔 통장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번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구나. 재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으로 이현 변호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법인 설립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 진행 중입니다. 하나씩 진행되는 게 확인됐죠.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2통이었죠. 하나는 이 집 주소로, 하나는 미경이 사무실 주소로 왔습니다. 재우가 먼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미경아, 이거 봐. 미경이도 급히 봉투를 열었죠. SJ 자산관리라는 회사 명이었습니다. 무상 거주 종료 알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60일 내에 퇴거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경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건물주 언제 바뀌었어? 재우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그릇을 닦으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둘이 소곤소곤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죠. 재우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똑같은 게 왔대. 임대차 조건 재협상하자는 통보래.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한다고.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회사 뭐야, 완전 빡센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빡센 게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너무 편하게 산 거죠. 며칠 후 미경이 사무실에 건물 관리인이 왔다고 했습니다. 소방 점검한다며 들어왔대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더군요. 창고로 쓰던 공간이 불법 구조 변경이래요. 비상구도 막혀 있고요. 시정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구조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요. 미경이가 투덜댔습니다. 이 건물주 진짜 까다로워. 옛날 건물주 아저씨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재우도 맞장구 쳤어요. 새 주인이 너무 깐깐한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규정인걸요. 이전 건물주가 대충 넘어간 거지 새 주인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미경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딸이니까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요. 일주일 후 미경이와 재우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건물주가 만나자고 한다고요. 제대로 설명 듣고 싶다며 둘이 가기로 했다고 했죠. 미경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갈래요? 어차피 심심하실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같이 갈게. 그냥 구경이나 하지 뭐.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은 깔끔했습니다.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가 있었어요. 미경이와 재우가 한쪽에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았죠. 마치 따라온 보호자처럼요. 이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미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거주 중이신 아파트의 소유법인은 SJ 자산관리입니다.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갑자기 왜 나가라는 거냐고요. 이현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SJ 자산관리의 대표이자 100% 지분 소유자는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장순아님이십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를 봤죠.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이요? 장모님이 주인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미경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무실 건물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것도 내 거야. 재우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산 집이요, 사무실이요, 전부요? 저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현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른 부동산 목록도 있었어요.
상가, 오피스텔, 소형 건물들이요. 미경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몰랐어요. 사과할게요. 재우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알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랬지. 미경이가 제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저분은 그냥 같이 사는 분이라고 했잖아. 명예 때문에 온 거고 결정은 내가 한다고 했잖아. 미경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나는 서류에 이름만 찍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그 한마디에 딱 보이더라. 미경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직원분이 잘 이해하시라고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진심이었어. 어제까지는 같이 사는 사람이더니 오늘은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네. 내가 헷갈려. 나는 대체 누구야? 내 엄마야 아니면 명의자야? 재우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0일 안에 나가. 사무실도 재계약 조건 맞출 수 없으면 나가야 해. 더 이상 내 재산을 공짜로 쓸 생각하지 마. 미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갈 곳이 없어요. 소희는 어떡하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희는 학교 문제 있으니까 조금 기간을 넉넉하게 줄게.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현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재계약 조건이었어요. 보증금 증액, 임대료 인상안이 적혀 있었죠. 미경이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금액은 못 맞춰요. 재우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이현 변호사가 유언장 얘기도 꺼냈습니다. 현재 작성된 유언장에 따르면 딸과 사위 몫은 없다고요. 손녀 소희 이름으로 교육비와 주거비용 제한 신탁만 설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우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딸인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딸이라고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경이와 재우는 멍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이현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미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했어. 2달이 지났습니다. 미경이네 식구는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소희 학교 근처로 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금 도와주긴 했습니다. 이사 비용 정도만요.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더 작고 저렴한 곳이었어요.
미경이는 한동안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테라스 집이었습니다. 공원이 가까워 산책하기 좋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 시간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구 도시락 맞춰서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강좌를 들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붓으로 물감을 찍어 종이에 색을 입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다녔습니다. 몸이 뻣뻣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줬죠. 연세에 비해 유연성이 좋으시다고요. 어느 날 옛날 세탁소 단골 손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에서였어요.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셨죠. 아,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아니고 그냥 장순아로 살아요. 세탁소 접으시고 뭐 하세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림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손님이 부러워하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이제 여유롭게 사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나답게 살기 시작한 거죠.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밤에 테라스에 나가 별을 봤어요. 도시라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는 보였죠. 저 별처럼 저도 혼자 빛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녀 소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핸드폰 문자가 아니라 진짜 편지였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집에 안 계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요. 저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할머니를 못 보게 됐죠. 그게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만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죠. 미경이도 저도 모두에게요. 서로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게 나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소희가 혼자 전철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제 새집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훌쩍 큰 소희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소희를 꼭 안아줬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너무 멋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멋있다는 거야? 소희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사시잖아요. 남한테 안 휘둘리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소희가 돌아간 후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남는구나. 시간이 지나도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구나. 지금은 70세가 됐습니다. 5년이 흘렀네요. 세탁소를 정리하고 딸 집을 나오고 제 인생을 되찾은 지 5년이요. 요즘은 수채화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친구 말자가 격려해줬죠. 한번 해보라고요. 가끔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문자로요. 엄마 잘 지내시냐고요. 저는 짧게 답합니다. 잘 지내. 너도 건강해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서먹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 사람에서 진짜 주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어제 테라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처음 써보는 일기였어요. 이렇게 적었죠. 오늘 장순아는 행복합니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장순아로서요. 누구 명의자가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서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였다는 걸요. 엔딩 멘트. 지금까지 장순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끝낸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그 역할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극장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자동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